아, 잘 들리나? 고스트 스테이션이 2012년 10월 22일이 마지막 방송이었으니까 거의 10년 만이네요. 그죠?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뮤지션 신해철입니다. 자, 워낙 오랜만이라 어떤 이야기를 하면 될까 고민을 좀 했는데 오늘은 후배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코로나 얘기도 함께요. 일단 음악 한 곡 듣죠. 뮤지션 신해철 씨가 진행했던 라디오 고스트 스테이션을 아신다면 이게 무슨 일인지 하고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 목소리는 통신업체 KT가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시킨 음성인데요. AI DJ 신해철과의 만남 방송 일부를 KT에서 보내주셨어요. 정말 좀 뭉클하네요. 신해철 씨 예전 목소리를 AI에게 들려줘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똑같은 목소리와 억양을 구현하게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최근 이처럼 AI 기술을 통해 누군가의 목소리, 억양, 말투를 따라할 수 있는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감쪽같이 합성한 사진이나 영상도 쏟아지고 있죠. 실제로는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한 것처럼 꾸며낼 수 있는 기술을 부르는 딥페이크라는 용어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한 뼘 더 깊은 뉴스 23cm는 오늘 딥페이크 기술의 현재와 미래, 빛과 그늘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김지섭, 한경진, 손호영, 윤수정입니다. 방송 시작부터 마왕 신해철 씨 목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아서 한참을 참았어요. 아까 자꾸 하늘을 쳐다보시더라고요. 옛날 목소리랑 너무 똑같고 진짜 마왕이 쿨하게 좀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네, MBC 라디오 고스트 스테이션의 애청자셨거나 신해철 씨 음악을 사랑하셨던 분들은 정말 반가워할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이게 다시 재현이 돼서 너무 좋다, 신기하다 이런 반응이 많은 것 같은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좀 똑같이 구현을 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가장 신기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얘기도 좀 하고요. 이런 문장까지 코로나 얘기도 함께요. AI가 직접 조합을 해서 만들어낸 말인 거잖아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신해철 씨가 11년간 진행한 라디오 방송을 AI한테 학습시켰다고 해요. 이런 기술을 개인화 음성 합성 기술, PTTS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개인의 억양이나 어조를 포함해서 근데 이런 고유의 언어 습관, 높낮이, 발화 패턴을 AI가 딥러닝 했다고 합니다.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학습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다고 하는데요. 컴퓨터가 빛의 속도로 신해철 씨 목소리의 패턴을 분석하고 규칙을 발견하고 무한 복습을 통해서 완벽한 성대모사를 한다는 거죠. 네, 근데 물론 아주 자세하게 귀 기울여서 들으면 그 특유의 번역기 느낌이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 사실 이 정도면 거의 배칠수 씨 못지않게 성대모사의 거의 달인 수준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약간 성대모사 대가로 불리던 개그맨들이 이제는 AI 딥러닝 기술의 등장으로 뜻밖의 위기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예전에 고스트 스테이션 라디오 방송 톤을 최대한 재현하려고 신해철 씨와 같이 라디오를 만들었던 배순탁 작가, 배철수의 음악 캠프 메인 작가로도 유명하시죠. 이분이 대본을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생생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는 아빠가 읽어주는 동화책 서비스 같은 것도 시범 출시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용자가 30분 동안 300개의 샘플 문장을 읽으면 AI가 말투를 복사해서 다양한 동화 콘텐츠를 입력한 음성으로 들려주는 기술도 선보이고 했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TV나 이런 데서 본 것 같은데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이 음성과 홀로그램 영상을 복원을 해서 사용자가 오열하는 영상 같은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작년에 했던 MBC의 너를 만났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저도 네. 그때 그거 취재해서 가서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 아직 어색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 얼굴이 남아있으니까 너무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사별한 아내와 만나는 남편 맞아요. 편도 네.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SF 영화 같은 곳에서나 볼 수 있었던 딥페이크 기술, 이제 일상으로 점점 파고들고 있는 건데 이게 좋은 곳에 쓰임새가 많겠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두려운 부분도 있어요. 좀 복잡한 마음이 드는데요. 우선 딥페이크가 뭔지 짧게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열리라는 혓바닥 수정 위키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Hard-working tongue 수정위키. 예, 오늘도 돌아온 하드워킹 텅 수정이키입니다. 사실 딥페이크란 말 자체는 인공지능의 반복 학습을 뜻하는 딥러닝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의 합성어인데요. 인공지능이 특정 대상의 안면 근육 형태, 행동, 언어 습관 등을 반복적으로 학습해서 이를 똑같이 따라하고 가짜지만 진짜인 것처럼 흉내내는 기술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딥페이크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거부감부터 들기도 하는 게 이게 처음에 알려진 게 불법 합성 사진이나 영상 유포 그리고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들이 뉴스에 계속 나와서였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도 엠번방 사태 때 텔레그램 비밀방 이용자들이 피해 여성 얼굴로 딥페이크 영상 만들어서 능욕하는 일이 있었고 아무래도 이런 사례들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실히 큰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딥페이크 하면 내 사진 영상에 다른 사람 사진이나 영상 얼굴을 갖다 붙이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목소리나 행동 패턴 이런 것까지 모사하는 수준으로 컴퓨터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이게 뭐 거의 그냥 새로운 인간을 창조해내는 네. 합쳐가지고요. 가짜 영상을. 그렇죠. 단어 자체에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씌워지긴 했습니다만 딥페이크 기술 자체는 사실 잘못이 없는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고요. 초창기 수준에는 2D 이미지, 조각조각 낸 여러 사진 이미지들을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몸 사진에 합성을 하는 형태를 딥페이크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고요. 요즘에는 좀 한층 진화된 3D 합성 기술 딥페이크도 좀 등장을 해서 AI에게 딥러닝을 시켜서 무언가를 모사하도록 하는 모든 기술을 통칭해서 업계에서는 딥페이크라고 좀 부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온라인에서는 거의 밈처럼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가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요즘 20대가 자주 쓰는 용어들을 한번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야르 반응, PTSD 오진다, 포브스 선정 뭐 이런 말들이랑 같이 딥페이크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이젠 유행어가 된 거네요, 거의. 젊은 사람들이 학계 전문 용어나 뭐 사회에 통용되던 권위 같은 걸 비트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딥페이크라는 단어도 되게 조악한 그림판 수준의 짤 같은 것들을 합성을 해서 소비하고 있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3년쯤 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소리와 이미지를 조각조각 합성을 해서 노래에 갖다 붙인 게 있었는데 유명한 노래 있는데 다 아실 거예요. 하바나 우나나. 수줍게 불러주시네. 부끄럽네요. 네.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네. 요즘에 불러주세요. 연기에 물이 올랐었는데 네, 방심하지 노래까지는 마세요. 조금 힘든 상태. 네, 그래서 이 노래 부른 유명 가수 카멜라 카베요 인기곡 하바나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단어를 막 조각조각 붙이고 영상들을 또 조각조각 이어가지고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가사를 얘기하는 것 같이 만든 영상 유튜브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지금 조회수가 아마 1억 뷰가 아마 넘었을 것 같은데 그쵸. 예, 그때 이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딥페이크 뭐 AI가 뭐 저절로 뭐 트럼프를 흉내내서 뭐 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니긴 한데 노가다. AI 대신 사람이 노가다를 예, 했죠. 사람이 이제 일일이 그걸 붙이는 짜깁기를 한 거죠. 그런 영상인데 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가짜 영상이라는 면에서는 딥페이크의 큰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당시만 해도 거의 신인에 가까웠던 카멜라 카베요가 이 노래로 거의 세계 시장에서 빵 터졌잖아요. 맞아요. 이런 커버 영상도 한 몫을 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었죠. 심지어는 이 노래가 원래 제목이 하바나인데 아직까지도 하바나 우나나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정도로 파급력이 컸죠. 요새는 이제 이게 또 벌써 3, 4년 사이에 급속도로 기술이 발전을 해서 뭐 얼굴 자체를 실제 노래하는 것처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소름 돋는 합성 영상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더라고요. 몇 년 전에 외신에서 정말 주목을 했던 게 버락 오바마의 딥페이크 영상이었는데요. 트럼프 쓰레기라고 말하는 그런 가짜뉴스 영상까지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정치권 가짜뉴스나 포르노 이런 거 만드는데 이 기술이 동원이 되면 세상 나쁜 기술이 따로 없는데 사실 또 관점을 달리 보면 영화계나 공연계에서 활용할 여지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콘텐츠를 더 쉽고 다양하게 싸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제 착한 기술인 거죠. 게다가 요즘에는 3차원으로 정밀하게 구현을 하는 디지털 더블이라는 기술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먼저 그 3D 카메라 수백 대로 가상 얼굴을 입힐 사람의 얼굴 형태를 분석을 한다고 해요. 3D 모델링을 한 다음에 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정말 세세하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영화 제작할 때 자주 쓰이는 모션 캡처 기술을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거네요, 일종의. 모션 캡처는 사실 배우가 물리적으로 몸이나 얼굴에 부항처럼 생긴 그 둥그런 무언가를 이제 몸에 이것저것에 달고서 잔뜩 전선 같은 것도 달고 영상을 따서 그거를 이제 CG를 입히는 약간 그런 기술이잖아요. 얼핏 보면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 다는 전깃줄을 몸에 칭칭 감고 찍는
것처럼 보였었잖아요. 네. 예전에 모션 캡처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이제는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 거 뭐 주렁주렁 안 붙여도 가능해졌다라는 얘긴데 AI가 사람이 웃거나 또는 슬픈 표정 지었을 때 또 특정 단어를 말할 때 이 습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눈, 입 주변 수백 개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일일이 파악해서 딥러닝을 하는 거죠. 심화학습을 한 다음에 가상 얼굴을 만들어내는. 나도 내 얼굴을 네. 그렇게 안 쳐다보는데 컴퓨터가 그러니까 더 실제 같은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무서운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투박하게 이미지를 더 씌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얼굴에 도단한 솜털 하나하나까지 다 재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내 습관 같은 거를 컴퓨터가 알아서 네. 고통스럽네요. 사이버 가수 아담이랑 요즘 되게 대세인 로지의 차이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마 MZ세대 분들은 아담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담을 알면 이제 로지 말고도 요새 나오는 가상 인플루언서들 대부분이 요 디지털 네. 더블 기술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진짜 실제 사람같이 보이죠. 네. 아담은 상당히 2D스러웠었잖아요. 이미지 자체가. 저는 그 최근에 나왔던 딥페이크 짤 중에 좀 재밌게 봤던 게 올 초에 비트코인, 특히 갑자기 도지코인 가격이 급등했었잖아요. 그때 테슬라 대표 일론 머스크가 코인 관련 발언을 트위터에 인증을 할 때마다 가격이 확 오르거나 확 떨어져서 좀 화제였었죠. 그때 일론 머스크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생겼었죠. 아, 그렇죠, 그렇죠. 주의해 주십시오. 싫어하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난리를 칠 때마다 약간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갈 거니까 하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 영상을 서로 돌리는 게 너무 웃겼어요. 요거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을 해서 합성을 한 거죠. 예, 합성을 네. 해서 일론 머스크가 그런 노래들을 부르는 것처럼 했는데 예컨대 지금 이 순간이란 노래를 약간 도지산 순간 도지산 순간으로 계산해서 부르는 영상도 인기였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딥페이크 가지고 노는 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놀이가 된 것 같아요. 약간. 그렇죠. 하나의 예. 밈이 된 예, 거죠. 예. 그래서 여러 셀카나 동영상 앱, 뭐 소셜 앱 같은 데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리페이스, 페이스플레이 이게 뭐 중국이랑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어플들인데 유명 중드 주인공 아니면 뭐 중국의 인플루언서 그런 사람들의 동영상하고 내 얼굴을 합성해주는 이제 그런 영상하고 밈이 유행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누구나 깔 수 있는 앱인 거죠. 그렇죠. 제가 네, 제 네. 사진만 거기다 넣으면 바로 이제 그 영상의 얼굴로 합성을 해주는 그런 어플입니다. 요새 하도 한국 드라마나 영화도 인기다 보니까 엽기적인 그녀를 중국에서 특히 요 앱으로 엄청 신기해. 합성을 해서 놀더라고요. 20년 전 거를. 네, 전지현의 얼굴에 그렇게 중국 여자분들이 얼굴을 합성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초에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죠. CES라는 전시회가 있는데 여기에 딥페이크 영상물을 구분해주는 탐지 기술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다. 이거는 진짜다. 이걸 구분을. 왜냐면 사람이 봐서는 잘 분간이 안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져서 정교해져서요. 그 지섭 기자 CES 출장 가봤죠. 예, 아주 좀 오래전이 되긴 했는데 거기 진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좀 고생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고생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뭐 근데 재밌는 것도 좀 많이 보게 됐었던 것 같고 그때 제가 7, 8년 전에 갔는데 드론이 되게 많이 떠오르던 시기였거든요. 네네네. 중국 드론 업체들 같은 것들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신기술을 좀 보고 이렇게 이름은 네. 가전전시지만 사실상 향후 한 미래. 1, 2년 동안 네네. 기업들이 먹고 살 모든 먹거리 기술을 먹거리들. 공개하는 네, 곳이죠. 맞아요. 저희 23cm 팀도 네, 아 네. 저희도 다 같이 나중에 한번 다 같이 갔으면 네. 좋겠네요. 맞아요. 열심히 취재할 수 있는데. 보내만 주신다면. 근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또 그거를 인간이 구분을 못해서 또 그걸 구분하는 기술을 만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참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개인 간의 화제를 모으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상용화했을 때 얻는 이득이 많아서 더 이게 네. 발전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자체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상품을 만드는 시장이 좀 점점 커지고 있다는 평을 많이 봤는데 특히 앞서도 좀 언급이 됐지만 가장 긍정적으로 이 딥페이크 기술 활용되는 시장들이 음악하고 공연계 시장을 좀 꼽을 수 네,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볼 수 없게 된 과거 유명 가수들의 살아생전의 모습이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싶어하는 팬들이 많이 계신데 김광석 가수 김광석 씨나 뭐 이런 분들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처럼 음악 팬들한테 수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오프닝 때 들려드렸던 신해철 씨 목소리처럼 KT 같은 경우에도 이런 관련 기술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가수 고 유재하 씨의 모습을 KT에서 홀로그램으로 재현을 해서 AI 분석을 한 목소리를 이제 입히는 프로젝트를 좀 선보인 적도 있고요. 목소리 재현 같은 경우에 사실 이미 AI 스피커를 강점으로 내세웠던 회사들에서는 일찍부터 이루어졌던 작업들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클로버 AI 스피커에 유인나 씨 같은 연예인들 목소리를 서비스를 해왔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브리핑 시작합니다. 또 이번 주에는 얘기를 안 꺼내려고 했는데 특히 지금 시기가 좀 시기요? 네. 기승전 또 그쵸. 그거 얘기하시려고. 기승전 또 코로나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데요. 아까 AI 신해철 씨도 코로나 얘기를 코로나 하셔가지고 얘기도 안 이번 주에도 역시 또 언급을 피해갈 수가 없네요. 그쵸. 그래서 요런 이제 홀로그램이나 AI를 통한 목소리 재현 기술들이 또 코로나 시국에 각광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기술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언택트 콘서트가 좀 각광을 또 같이 받고 있잖아요. 요런 데 활용이 되면 딱 찰떡같이 맞을 만한 기술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거죠. 영화 업계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재작년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전설적인 밴드죠. 소심한 연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반응해줘야 되는 거 네. 아닌가요? 에휴. 다시 할까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니 그냥 넘겨주세요. 네. 넘어가주세요. 네, 퀸의 보컬인 프레디 머큐리의 생전 모습을 정말 똑같이 재현을 해내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 영화에서 프레디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배우의 얼굴에 프레디 생전 모습을 합성시킨 딥페이크 기술 덕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밖에도 나이보다 젊은 배역, 반대로 연상의 배역을 맡아야 될 때 이 기술로 보이는 모습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고요. 배우들 리즈 시절 되살려주는 거 진짜 좋은 것 같은 게 예전 드라마 보면 배우가 어린 시절 회상하는 장면에서 교복만 입고 있을 뿐이지 누가 봐도 풀 메이크업에다가 나이 들어 보이고 세월 제대로 맞았는데 그런 추억하는 어색한 장면이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그것과 관련돼서 지탄받는 기사들이 네. 학생처럼 보이게끔 교복 입었다 연예인들이.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기술로 이제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경우는 아역 배우를 써서 커버하기도 했는데 네. 이제는 너무 안 닮았어 또. 안 닮았어요. 쌍꺼풀이 있다가 없어지고 막 이런. 또 그 닮은 사람 캐스팅하는 것도 네. 일일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손쉽게 할 수 있겠네요. 제작진들의 고충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기술이 등장을 한 것 같고 여기에 또 K-팝 스타들이 요새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엄청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활용이 좀 무궁무진할 거다 이런 예측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핫한 BTS나 블랙핑크 목소리를 AI한테 학습을 시켜서 따라하게끔 한 상품들이 나온다면 누가 봐도 좀 대박을 칠 것 같다라는 예측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BTS가 거의 몇백 년 동안 활동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실제로 근데 NC소프트가 올해 2월에 프라이빗 메시지, 프라이빗 콜이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선보였던 적이 있어요. 네네. 월 7,900원을 내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목소리 말투를 학습한 AI가 이용자가 원하는 통화 시간에 신청한 대화 주제로 전화를 걸어서 이제 같이 대화를 해주고 뭐 메시지를 주고받는 형식이라고는 하는데 이거 저희 어렸을 때 아이돌들이 많이 해주던 거 아닌가요? 음성 사서함 서비스로 나왔던 그쵸. 것 같아요. 대신 이렇게 그거는 지나요. AI가 아니라 그냥 다 녹음을 해놨다가 그쵸.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래서 거예요. 반응은 프라이빗 그거는 반응은 좋은. 근데 이게 상황인가요? 사실 들었을 때는 그럴 듯해 보이는데 아직 이제 초기 단계여서 약간 실망했다는 반응들이 많이 있었어요. AI인 게 너무 좀 티가 난다. 몰입이 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집에서 헤이 카카오 그거 쓰거든요. 네네. 사실 그게 뭐죠? 헤이 카카오 이러면 그러니까 AI 스피커예요. 스피커. AI 스피커인데 하루에 헤이 카카오 한 진짜 10번 넘게 부르는 것 같아요. 애기 키우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동화도 들려주고 그래서 AI 스피커 업체들이 주력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의 목소리를 좀 미리 사두는 작업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네. 예시로 드렸던 그 네이버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배우 유인나 씨 목소리를 네. 좀 도입을 했었는데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기를 바랄게요. 그 이유가 남성들 사이에서 가장 좀 반응이 좋은 목소리 중에 하나였다고 DJ 할 때도 해요. 인기 네, 많이 받아. 그 목소리가 많았어요. 인기가 많아서 그분을 저거 차용을 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목소리를 사온다는 얘기는 그냥 그분이 녹음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목소리 패턴을 사온다는 얘기잖아요. 뭐 그렇겠죠. 아, 녹음 AI가. 방식 자체가 이제 딥러닝으로 이제 인식을 시키는 거니까 네. 아마 일정의 로얄티를 지불하고 쓰는 방식일 것 같은데 아까 설명해주신 프라이빗 콜 같은 경우에도 처음 나왔을 때는 기대감을 증폭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옛날 음성 사서함하고는 조금 차별을 두긴 했어요. 정해진 시간에 본인이 이제 설정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화 주제도 설정할 수 있고 정해진 시간에 요때 전화해주세요 이러면은 AI가 전화를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말투로 이제 전화를
하는 건데 닮지를 않았던 거죠. 여기에서의 강점을 가지려면 AI 재현 기술이 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약간 우리가 은행이나 AS 센터 같은 데 전화했을 때 해주는 그런 안내음성 같은 네이버 번역기에서 저한테 항상 틀어주시는 하드워킹 수정이키 음성 같은 느낌이 들면 좀 별로 안 사고 싶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재현도가 너무 높고 딥러닝 방식이 되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 아이돌 목소리나 유명인 목소리로 각종 이상한 질문에도 답변의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부작용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딜레마일 것 같기는 해요. 네, 사실 그 AI 챗봇 이루다라고 다들 아실 텐데 이루다가 이제 좀 사태가 있었죠. 출시 후에 성희롱이나 음담패설에 지나치게 노출됐다거나 막 욕설을 배운다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AI가 그걸 뭐 가려서 배우고 뭐 좀 누가 그거를 교통정리를 해주고 이런 게 없었다 보니까 좀 서비스의 차질이 빚어졌었잖아요. 이루다가 사용자들의 그런 성적 언행, 혐오 표현을 딥러닝을 한 건데 난리가 났었죠. 결국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 같은 것도 설계하는 과정에 인간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참에 그래서 문명 시민이신 23c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 상식 용어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설명을 요구할 권리라는 용어인데요. AI가 알아서 포털 뉴스를 배열을 하고 대화도 하고 콘텐츠 추천도 하잖아요. 우리는 뭔가 대단히 기계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기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손이 상당히 개입을 하는 것 같다. 동시에 이런 의심도 끊이지가 않아요. 설명을 요구할 권리는 말 그대로 빅테크 개발자들이 한번 설명을 해보라는 건데요. 알고리즘이 내리는 자동화 의사결정 그거를 애초에 설계하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이잖아요. 데이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분류하고 필터링하고 여기에 인간 개입에 따른 오류나 편향성, 검열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설명을 그 개발자들이 해봐라 이런 뜻이죠. 네, 좀 설명을 해봐라라는 요구에 대해서 기업들은 사실 이게 뭐 사업 기밀이다라는 이유로 많이 피해가고는 있는데 구글이 이런 문제 때문에 사과를 한 적도 있어요. 이미지 식별 AI 서비스가 인종차별적 판단을 했었던 건데 밝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들고 있는 체온계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체온계로 인식을 했었어요. 근데 약간 어두운 피부를 가진 사람이 체온계를 들고 있으면 그걸 총이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AI는 그거를 그렇게 학습을 하게끔 됐었던 거죠. 거기에 과정에선 당연히 설계했던 기업 측의 설계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루다 사태처럼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좀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담인데 요거과 관련돼서 지석 기자가 진짜 딥러닝을 알고리즘 인공지능에 대해서 스스로 딥러닝을 굉장히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굉장히 눈물에 러닝을 하긴 했어요. 그쵸. 딥하게 러닝을 했었고 그쵸. 눈물의 신년 기획을 위하여 그 제목이 뭐죠? 신년기획. 신년 특집 알고리즘이 당신을 지배한다. 굉장히 멋진 기억나는 제목으로. 게 연말에 지섭 기자가 신년 특집 준비한다고 과몰입해가지고 핸드폰 한 20개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이상한 실험한다고 막.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실험은 사실 알고리즘 관련된 건데 알고리즘이라는 게 컴퓨터가 어떤 설계된 패턴에 따라서 자동으로 뭔가를 추천해주고 뭔가를 만들고 알아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딥페이크하고는 상관은 없는 취지이긴 했어요. 딥페이크 쪽은 아니고 알고리즘이라는 건 같지만 영상을 추천해주는 기술, 기사를 추천해주거나 컨텐츠를 추천해주거나 이런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끊임없이 유튜브나 영상이 계속해서 추천이 되는데 그게 내 취향에 따라서 AI가 알아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나를 나보다 더 잘 파악하잖아요. 딥페이크도. 내 얼굴 근육까지도. 그렇듯이 내 성향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다 보니까 누를 수밖에 없는 컨텐츠들을 계속 보여주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사람이 편향적으로 되어가는지 특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이견이 갈리는 이슈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그것만 보여주는 거죠. 끊임없이. 근데 이게 딥페이크하고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지만 같이 결합이 되면 되게 파급력이 높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게 내가 좋아하는 BTS가 특정 분야의 정치 뉴스만 저한테 계속 읽어주면 저는 거기에 푹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막 BTS가 허경영을 뽑아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허경영이 답이다. 물론 죄송합니다. 아미 여러분 죄송합니다. 절대 이건 그냥 가정이고요. 근데 하여간 그럼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뉴스 읽어주는 서비스 같은 것도 요새 나와 있는데 뉴스 읽어주는 서비스의 음성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그 목소리로 읽어준다라고 했을 때 뭔가 조금 더 설득력이 높아지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심지어 뭐 바나나는 하얀 게 아니라 원래는 노란 건데 음모론에 의해서 하얗게 변했다 이런 뉴스를 내가 정말 신뢰하고 좋아하는 가수가 계속 읽어준다 이러면 진짜 다른 뉴스를 접하기 전에 요걸 먼저 접하면 좀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쯤에서 또 문명시민 23cm 청취자 여러분들께 기왕 딥러닝 얘기가 나왔으니까 트롤리 딜레마에 대해서도 약간 초간단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런 새롭게 나오는 기술
기술들이 인간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관한 문제들하고 좀 연결이 되는 개념이니까요. 트롤리 하면은 굴러가는 그런 자동차 딜레마를 말하는 걸까요? 그럼. 기차 같은 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자율주행차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사람들과 충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좀 가정을 하는 실험인데요. 자동차 입장에서는 한쪽에는 어린이, 다른 한쪽에는 노인이 인식을 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결국 어떤 식으로든 사람을 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 거예요. 이 차량은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핸들을 꺾어서 누구를 살리도록 설계를 해야 하느냐, AI한테 어떤 사람을 먼저 치도록 설계를 해야 하는 거냐, 해외에선 이런 논쟁이 좀 윤리적인 측면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 예전에 굉장히 베스트셀러였던 마이클 샌델 교수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에도 이거랑 비슷한 예시가 나오거든요. 책에 이제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또 오징어 게임하고 연결되는 건가요? 거기서는 기차 예시였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랬던 거예요. 네. 뭔가 누구를 살리냐의 문제에 있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되게 철학적인 질문과 심층적인 사유가 필요했던 그런 질문인데 이거를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인간이 결정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작게 인식된 물체를 칠 건지 아니면 네. 이렇게 뭐 천천히 지나가는 노인으로 보이는 형체를 칠 건지 AI가 네네.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최초의 입력값은 누군가 넣어줘야 되는데 그건 당연히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 사람이 내리는 판단이 어떤지에 따라서 100% 옳고 100% 그른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딜레마네요. 예, 딜레마 같은 딜레마죠. 딥페이크 또한 사람이 어떻게 이거를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결론은 마왕 신해철님의 그런 다크한 방송 톤을 학습한 스마트 스피커, 배순탁 작가의 시크한 대본을 소화한 기가 진이를 칭찬하고요. 이제 마왕이 보고 싶다. 어이없는 결론. 기승전 그리움. 지금 여러분은 한 뼘 더 깊은 뉴스 23cm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기술의 명과 암에 대해 다뤄보고 있는데요. 앞부분에서 저희가 이 기술이 여러 가지 분야로 상용화되면서 활용도가 높은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는 밝은 부분을 소개해드렸다면 이제는 조금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이 기술이 어떤 부작용과 악용 사례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위해서 젊은 피를 잠깐 모셔왔는데요. 저희는 그럼 늘 올드블러드. 어정쩡한 피. 어정쩡한 피. 피. 젊지도 않고 늙지도 않은 어정쩡한 너무 슬픈 거 아닌가요? 사회부 기동팀이라고 경찰서를 출입하면서 발로 뛰고 고생하는 사건팀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불철주야 구르고 계시는 분입니다. 25살 Z세대. 96년생이라고 합니다. 네. 저와 띠동갑이신. 딥페이크 부작용을 얼마 전에 취재를 해가지고 엄청 화제를 모았던 최재우 기자입니다. 자리를 좀 바꿔드릴게요.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재우입니다. 간략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입사한 지 이제 만 10개월이 된 조선일보의 젊은 피, 네, 현재 사회부 기동팀 소속이고 종로 라인을 맡고 있는 최재우 기자라고 합니다. 와,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스스로 젊은 피라고 강조를 그렇게. 앞에서 젊은 피라고 해주셔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예. 재우 기자가 최근에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될 수도 있다, 관련 피해자들도 있다 이런 부분을 직접 기사로 썼는데요. 여성의 몸에 최 기자 본인의 얼굴을 직접 합성해서 정말 몸을 불사르는 그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생각보다 더 고운 그 합성물이 나와서 굉장히 놀랐고 기사 반응에도 곱다 이런 반응이 참 많아서 더 화제였던 것 같아요. 곱다라는 표현이 참 재밌는데요. 저도 같은 남자 기자지만 저희가 도전하기에도 되게 좀 민망했을 것 같은 그런 도전이었는데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 실제로 민망을 했고요. 최근에 제 군대 동기가 여자 모델 몸에 본인 얼굴을 합성해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라고요. 거기 댓글 보니까 남자친구 있으세요? 뭐 웃는 거 열받네 같은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그걸 보고 이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 보진 않았는데 어떤 영상인지 대충은 감이 오네요. 저도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동창이 제로투 댄스를 추는 요즘에 유행하는 영상. 골반을 흔드는 댄스가 있는데 그걸 추는 딥페이크 영상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칼럼으로 쓰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SNS에도 정말 많고 생각보다 정말 자연스럽더라고요. 친구한테
친구한테 어떻게 만든 건지 물어보니까 이런 걸 만들어주는 앱이 있다. 직접 찾아봤더니 페이스플레이라는 앱은 출시 한 달 만에 다운로드 100만을 넘었고 리플레이스라는 앱은 1억 회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이제 최 기자도 흥미가 들려서 여러 번 해봤나 보네요. 흥미가 들려서. 네, 흥미가 생겨서. 즐겨 쓴 건 아닙니다. 네. 괜찮아요. 솔직하게 어서 말해보세요. 뭐 해도 상관은 없죠. 네. 이렇게 몰아가는 선배들. 지금 식은땀이 좀 나는데 여자가 된 제 모습을 뭐 널리 알리고 싶은 그런 속마음이 있었던 건 절대 아니고 더 의심이 되는데요. 약간 해명을 너무 강한 진심으로 부정은 하니까. 긍정이라고. 네, 근데 기사가 좀 민감하다 보니까 타인의 합성 사진, 딥페이크 영상 등을 캡처해 쓰기에는 초상권 문제가 걸리더라고요. 팀에서 논의를 하다가 그럼 너 얼굴로 한번 합성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피드백, 암묵적 지시를 받고 직접 시도를 해본 거죠. 독자들을 위해서 제 초상권은 잠시 내려놨습니다. 네, 그 결과 그런 고운 사진이 나온 거네요. 그래서 하지만 이게 사실 지금까지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어두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범죄로 악용되는 사례도 되게 많고요. 네, 이 딥페이크의 악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아찔한 체험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독자들 반응은 뭐 기자의 희생정신을 칭찬한다, 잘 어울려서 화난다 등이 있더라고요. 그럴만도 했던 게 진짜 너무 잘 어울려서 얼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눈을 키운다거나 깎는다거나 그런 거를 한 건 아니었던 거죠. 네, 그 네. 영상에 제공된 얼굴형에 사람의 얼굴을 그냥 합성한 거고. 네, 이목구비가 거기에 싹 들어가는 식으로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눈, 코, 입이 약간.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댓글을 보니까 얼굴 치워라, 불쾌하다 이런 반응도 좀 있었는데. 마상 입었을 것 같은데 약간 뭐 치우라니. 치우라는 건 좀.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공감을 해서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부터 기자님을 사랑해도 될까? 뭐 술 한잔 하고 싶다 같은 희롱성 댓글을 달아가지고 제가 뭐 키가 184에 몸무게가 92kg인데 근데 이런 저도 여성 모델로 바꿔서 희롱 대상을 삼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딥페이크가 범죄에 악용되면 정말 위험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도 화제가 된 기사였다고 들었어요. 네, 뭐 기업 관계자분들도 읽으실 줄 몰랐는데 삼성 SDS 쪽에서 연락이 와서 제 기사를 전 직원들한테 읽어보라고 돌렸고 사내 보안팀에서도 관련 내용을 가지고 팀장급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운 사진을 띄워놓고 이제 회의를 한 건가요? 저도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너무 민망했는데 삼성에서도 이런 불법 합성물 등을 판별하는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평소에도 딥페이크 기술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네, 저는 경찰서를 출입하는 사회부 기자다 보니까 딥페이크에 대해서 종종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관련 사건이 경찰서에서도 많이 이제 다뤄지거든요. 특히 협박당해서 경찰서에 아내랑 같이 와서 안절부절해하던 50대 민원인이 생각나요. 모르는 여성과 채팅을 하면서 이제 사진을 주고받다가 상대가 피해자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서 협박을 했더라고요. 아내하고 같이 오셨다고요? 아내하고 같이 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정말 민망한데 얼마나 좀 절박하고 해답을 못 찾았으면 이렇게 아내한테까지 얘기해서 같이 왔을까 싶었는데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수십만 원을 뜯겼어요. 근데 이 상대가 계속 돈을 요구하니까 송금을 안 했는데 결국 그 상대가 페이스북 목록에 있는 지인들한테 영상을 유포했더라고요. 합성한 영상을. 네, 그 음란물에 합성한 영상을 유포해가지고 경찰서를 어쩔 수 없이 찾아온 거죠. 이게 약간 한때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로맨스 스캠 사기하고도 좀 수법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 일의 그 과정을 보니까 피해자분이 굉장히 괴로워하셨을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도 이게 다 알려지는 상황인 것 같아서. 네, 그리고 결국엔 해결조차 어려웠던 게 이런 사건은 주로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서 담당을 하는데 범인이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추적도 어렵고 처벌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그 보이스피싱 사기범들도 사실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이제 활동하는 범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이런 음성보호 기술을 보이스피싱에도 악용을 한다면 되게 끔찍한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엄청 잘 속을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음성도 따고 얼굴도 따서 자녀의 영상으로 부모한테 돈을 요구한다든지 지인 영상을 만들어서 협박한다든지 다양하게 악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현재도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트위터에 이제 소위 지인 능욕, 지인 합성이라고 해가지고 지인 사진을 보내주면 그걸 음란물 영상에 합성해주는 계정들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녀 사진이나 영상으로 협박하는 경우엔 진짜 속아 넘어가기 쉬울 것 같기는 해요. 부모님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 철렁한 일이잖아요. 저희도 이 딥페이크 영상의 화질 그리고 합성의 어떤 정확도를 보면 놀라는데 50대, 60대인 부모님이 보셨을 때는 진짜 속아 넘어갈 만하시죠. 최근에 그래서 이런 딥페이크 어플이 유행하는 게 재밌다는 반응도 나오고 뭐 인스타그램에 정말 많이 올라와 있지만 악용 소지가 많아서 저는 마냥 이제 재밌게 볼 수만은 없더라고요. 이런
그런 뉴스도 봤는데 최근 교육부가 딥페이크 기술로 교사 얼굴을 야한 영상에 합성해서 배포한 사례를 확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초상권 침해까지 포함해서 이제 규정해서 입법 예고를 했다. 이런 기사도 봤는데 교사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거 돌면 진짜 치명적이잖아요. 학부모님들 네, 사이에서 민원도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더 피해가 큰 상황이어가지고 혹시 취재할 때 어플 내에서도 위험한 부분이 보였나요? 근데 이 어플들을 보면 실제로 그 합성이 가능한 영상들은 속옷 모델들의 워킹 영상, 노출 있는 옷을 입고 유행하는 춤을 추고 있는 영상 등 이런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은 영상들이 있어서 선정적인 영상들. 네, 그런 선정적인 영상들이 많습니다.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올해 초부터 9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에서 딥페이크 게시물을 처리한 건수가 1,408건이나 됐었다고 해요. 이게 작년이랑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건데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갈수록 이제 그렇게 악용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 특히 일반인 간의 협박이나 성범죄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요거를 계속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게 저작권이나 재산권 침해 문제로도 좀 딥페이크 기술이 번지는 부분이 커지는 것 같아요. 특히 중국에서는 최근에 국내 가수 아이유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의 얼굴에 합성을 해서 인스타 팔로워를 한 1,000만 명까지 불린 일명 짝퉁 아이유, 차이유가 좀 네, 차이나 아이유라는 이름으로 파장을 좀 일으켰는데요. 이게 단순히 인기를 얻는 수준이면 상관이 없지만 요걸 활용을 해서 막 CF도 찍고 광고도 하고 엄청 많은 돈을 벌어들였는데 결국 남의 얼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점이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 아이돌들 얼굴을 포르노 영상에 합성해서 유통하는 것도 기획사들이 정말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그 영국 BBC가 보도를 했어요. 네덜란드 한 보안 연구 회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에 온라인상 딥페이크 영상의 96%가 포르노로 소비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중에서 K-팝 아이돌 영상이 25%에 달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합성물들도 많고 요즘 일반인들을 상대로 이제 제작하는 경우도 많아져가지고 요새 생체 인식 기술 중에서 안면 인식 기술이 많잖아요. 특히 딥페이크 AI 기술 중 하나로 간스라고 좀 어려운데 생성적 적대 신경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실제 얼굴과 AI가 만들어내는 가짜 얼굴 이미지 간의 오차를 줄이는 데 쓰이는 기술이에요. 이게 극도로 발전되면 이제 안면 인식 기술의 보안까지 우회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안면 인식으로 뭐 휴대폰 잠금 열고 이런 것까지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대비해서 기업에서도 관련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까 이야기했던 디지털 더블 기술 활용하면 솜털, 뭐 모공 이런 것까지 뭐 재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충분히 위험성이 제기될 부분인 것 같고, 전 좀 가장 무서운 부분이 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면 또 오래 남잖아요, 인터넷상에. 그쵸. 지우기가 좀 힘든 부분도 문제점인 것 같아요. 아무튼 최재우 기자 오늘 23cm 방문해서 딥페이크 기술의 좀 어두운 면모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종종 출연을 해서 젊은 피해 시각으로 많은 이야기 좀 풀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주 네.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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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